설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정치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여의도 펀치 시간은 아닙니다. 원래는 평일날, 목요일날 편성인데 설 민심 좀 두 분께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두 분을 특별히 모시고 여의도 펀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비대면 명절이다 해서 예년과는 다른 설 연휴들 다 보내셨는데 지역구 민심 코로나랑 가장 연동이 돼 있을 테니까 대충 듣지 않아도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두 분께서 부산 갔다 오셨나요? 예. 이렇게 충남 지역 지역구 그렇습니다. 갔다 서산 오셨죠? 태안. 네. 예, 서산 태안. 그쪽 분위기 이제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주민들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일단 뭐 제 지역구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구포시장이라고 예. 전국의 5대 전통시장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좀 나가 보니까 코로나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예. 이제는 정말로 이게 벼랑 끝으로 완전히 내몰려 있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2월 5일 날 기준으로 하면은 97% 집행이 됐거든요. 예. 이제 나머지 한 3%, 1, 2% 정도 남았는데 요 집행을 하고 4차 재난지원금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빨리 좀 집행을 해서 지금 이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빨리 좀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일부터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이 좀 가급적 빨리 좀 접종을 하고 더더구나 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받은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제 좀 책임감도 좀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좀 하루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건가 예. 이런 이제 고민들도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명절 연휴였습니다. 성일종 의원 어떠셨어요? 서산, 태안, 충청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민심이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떠들고 싸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예. 폐업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에 나앉은 분들이 많은데 네. 과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정부에서 보편이다, 선별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집 건너 다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번 설의 민심은 이 자영업자라든가 이 피해 계층, 코로나19로부터 온 이 피해 계층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살 수가 없다. 우리 중간에 허리를 자르는 일인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는 게 작년도 저희 당에서 내년도 분명히 1, 4분기에 가면은 이 지원 대책을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또 그때 가서 추경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집권 여당이 3조 원을 재난지원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다른 돈 끌어다가 9조 2천억 정도 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도 저희는 예산이 550조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서 가용 예산은 늘 우리가 한 20% 줄여가지고 한 100조 가까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하자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영업자, 이 피해 계층들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거짓말의 명수인 대법원장의 이야기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일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다양하게 거짓말을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또 이 정권의 판결을 유리하게 할 사람들은 4년, 6년씩 인사도 교체하지 않으면서 있는 이런 행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 자영업자 죄송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오늘 정리해서 뭐 예. 당정 협의가 있다고 아까 예.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전재수 의원께서 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제 지급이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범주를 나누어서 이제 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이 하나가 있고 예. 이것은 이제 2월 달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하면은 3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될 겁니다. 3월 하순이요. 하순경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영업 손실을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법을 만들긴 하지만 추후에 어떤 재난 상황 또는 또 어떤 전염병이 오게 되면 우리가 미리 법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한 법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올 상반기 안에 좀 그 법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법을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을 감염병 예방법에다가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재난기본법에 반영을 할 건지 이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것이 좀 이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요 3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당장 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정해서 정부가 2월 달 안에 추경을 편성을 하면 3월 국회가 열리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3월 달에도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3월 말이면은 4차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다가 영업손실 보상제 그리고 나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하면 뭐 당장 숨통을 좀 트이겠지만 결국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그렇습니다.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 11개국이 GDP 대비 11% 가까이를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예. 주요 11개 나라가 GDP 대비 11% 정도를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GDP가 한 2천조 되는데 GDP 대비 3.4%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3차 재난지원금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40%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히 충분하기 재정력이 때문에 있다. 예. 그리고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좀 취해라. 예. 재정이 그렇게 건전한데 뭐 하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코로나 지원책을 쭉 들으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 바랍니다. 재정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런 분들한테는 그 건물 임대비에서부터 수도비, 광열비 또 여러 가지 그리고 4대 보험까지 해서 저는 정말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돈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큰 돈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피해로부터 별로 그 재정적 손실이 없는 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뭐로 이걸 다 줍니까? 예. 먼저 1차 재난지원금을 주었었을 때 KDI가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한 거에 보면 36%밖에는 소비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국책기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이 절대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 부채가 2,000조가 넘고 기업의 부채가 2,000조가 넘고 정부도 이제 1,000조 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90년대 그 당시에 일본도 민주당이었었는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소비를 진작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부의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소비 같은 경우를 장려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의 과거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지금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1년에 GDP가 생산되는 게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채로 따지면 2.8배가 부채가 많은 거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서 국가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4월에 있을 이러한 선거 앞에 두고 정부가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카드를 만지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경우는 정말로 국가에 큰 화를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정말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저는 충분히 보상을 해서 지금 정부가 이거를 묶은 거 아닌가요? 뭐 문 9시까지만 열게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해서 지금 닫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계층 중심으로 해서 재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다 뭐 계속 되돌이표처럼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전재수 의원께 반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이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있어서 선별 지원 쪽에 무게추를 실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3월 하순이라고 말씀하셨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지금 예정 시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선거용이다라는 말씀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반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별 지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겁니다.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선별 지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소나기에서 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월 하순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표를 보십시오. 2월 달에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을 하면요. 3월 달에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시간표상으로 3월 하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선거용이다. 그러면 선거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국민들 그냥 내팽개치고 선거 끝나고 난 뒤로 미룰까요? 민생이 선거 끝날 때까지 어려운 민생이 견뎌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정략적입니다. 오히려 제가 야당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빨리 지급을 해라, 규모를 더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선거용이라 그래버리면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국제금융기구가 평가하는 이 부채 비율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많이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나라 하는 만큼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절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선거에 많이 이용을 해 먹었냐는 것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북미 정상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얼마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하면서 이 장사를 많이 했죠. 이게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았으면요, 그 미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차 재난금 풀 때 총선 전에 해가지고 다 풀었잖아요. 예. 자, 이게 또 지금 현재 서울과 보선의 중요한 특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이 정권의 지방정부 장관들이 성범죄로 일으켜서 하게 되는 정말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건데 당헌 당규까지 바꾸면서 지금 현재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집권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걸 꼭 아시길 바라고, 두 번째, 저희 나라 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개인 부채는 정부가 다 하면 안 책임질 겁니까? 왜 그러냐? 옛날에 우리가 IMF 같은 경우 나갔었을 때 그 은행들 부실 났었을 때 정부 자금 다 지원해가지고 은행 다시 구조조정한 겁니다.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건전성이 그래도 괜찮았었던 거가 외국에 투자해놨을 때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지금 우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까지 악화가 되면 바로 국가 신용 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준에서 쓸 거는 써야죠. 써야 되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최소화하고 재정을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성일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패배 원인을 자꾸 외부에 두지 마세요. 예. 선거 패배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고 또 예. 당의 이제 성찰을 통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지, 무슨 뭐 북미 정상회담 또 민주도 외부 요인을 가지고 선거 패배를 원인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족의 문제를 무슨 선거에 이용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1,90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서 GDP 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한 80%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우리는 이미 가계대출이 GDP 대비 거의 뭐 9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뭐 DT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정책들을 해가지고 좀 대출을 쪼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도 잘하고 있고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네. 정부가 인기를 끌려면 대출을 해달라는 대로 대출 다 해주게 냅두죠. 근데 이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너무 쪼이니까 국민들께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 왔다라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가계대출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예견해서 앞서서 좀 주제를 좀 넘겨보려고 했는데 선거 얘기가 나와갔고요. 선거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먼저 제3지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 논의가 조금 삐걱대는 것 같아요. 내일 TV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좀 무산될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단일화 여부가 서울시장의 승패에 굉장히 큰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거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국민적 요구거든요. 또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진영을 다 떠나서 국민 요구에 부합해야 되는 의무감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금 네 분의 예비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저 비대위원으로서 재선 의원으로서 한 걸음 뒤에서 보는 현재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당이라고 그런 것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절대로 멀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약간의 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큰 태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에서는요. 또 우리 전재수 의원 부산 지역구시기도 하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날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지금 부산의 보궐선거 판세는 서울보다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경합을 벌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설명절 민심을 들어봐도 이게 부산 선거는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산에 지난 10년간 매년 20, 30대 젊은 층들이 매년 10,000명씩 지금 부산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매년 20, 30대가 10,000명이 떠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문제거든요. 예, 예. 부모 자식이 그냥 한 집에 살다가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가덕도 신공항만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일자리가 한 50만 개 정도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고 특히 이제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확실하게 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지난주에 이제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을 했고 대구 경북 시민단체들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반대를 위한 범시민 추진 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TK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덕 신공항은 안 된다라고 이제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된다, 일관되게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2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 선거가 전반적으로 어렵긴 해도 네. 부산의 100년 미래에 꼭 필요한 가덕 신공항은 민주당이 적임자이고 믿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다. 이 판단은 부산 시민들이 하고 계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예. 제대로 된 경제공항, 가덕신공항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성일종 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역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산 방문해 갖고 한일 해저 터널 이슈를 던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선적인 거지요. 이러한 국제 신공항이 들어가면 여기에 경제 유발 효과가 다방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 저희가 부산항을 스마트화 해가지고 공항하고 연결해야 되고 예. 그리고 해저 터널을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뚫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본이 뚫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고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래서 국경까지만 뚫어요. 예. 우리 가덕도 공항에서 가덕도에서 대마도까지가 한 50여 킬로 되는데 국경까지 뚫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50여 킬로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예. 한 5조 정도에서 20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큰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네. 한일 해저 터널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예, 가덕도 공항 하나만 냈는데 더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의 미래의 그림을 던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민주당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로 큰 그림에서 민주당도 이렇게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 한 말씀 저희가 저기 그렇습니까? 예정된 시간이 지나갔고요. 두 분과의 시간 늘 짧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